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만들 때 그냥 제가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재건축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죠. 특히나 입주권 문의가 많은데,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만 해도 서초구, 동작구, 그리고 은평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럼 이런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서 궁금한 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사업 시행 인가도 나고, 조합 설립 인가도 나고, 계속 뭐가 인가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그 이유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과 후로 세법상 주택을 양도했느냐, 세법상 입주권을 양도했느냐를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재건축 진행 중인 매물을 사셨다면 관철 전에 샀을 경우에는 주택을 산 거죠. 그래서 원조합원의 지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즉 옛날 그 헌집을 그대로 사서 이제 매수하신 분은 그대로 원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처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자, 아무리 이 주택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한들 관처일이 지났다면 입주권을 매수하신 거라서 그때는 이제 승계조합원이 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또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중요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처일이 언제냐를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집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계시진 않는데,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관처일이 언젠지는 조합사무실에서 이제 문자로도 보내주고 공문으로도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중요한 서류라서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비과세 요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데, 2년 이상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 당시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하면 그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비과세 요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해 보셔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헌집을 사긴 샀어요. 원조합원이에요, 여전히. 근데 헌집을 사고 관처가 너무 빨리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철까지 2년을 채 보유하지 못했다 하면은 아쉽게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관철까지 2년 보유를 못했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관처일이 지났다고 해서 집이 바로 허물어지진 않잖아요. 여전히 보유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관철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보유한 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건물이 철거된 날까지, 그날까지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2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충족하고, 또 그리고 관철 전부터 진짜 실제로 퇴거하는 날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은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원조합원 분들 중에서 2017년 8월 2일 조정 대상 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나는데, 그 전부터 이 헌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요건은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 집이 지어졌어요. 새 집이 지어졌는데 새 집 준공이 나고 새 집이 딱 지어졌더니 지금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주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그 구주택, 이 헌집의 취득일부터 거주 요건을 이제 적용 여부가 적용할지 말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헌집을 샀을 때 조정 8.2 대책 전이었다면은 관계없이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승계조합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취득했을 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입주권을 샀을 때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고, 자, 이 집이 입주권이 준공이 나서 자, 새 집이 지어졌을 때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즉 관철 전에 샀는지 관철 후에 샀는지를 꼭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재건축 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를 팔았다고 생각하면은, 자, 제가 5억에 산 아파트를 8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양도 차익은 3억이 되겠죠. 근데 재건축은 그냥 이렇게 뭐 판 가격 빼기 산 가격이 아닙니다. 자,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자, 공급계약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이 공급계약서에는 보시면 권리가액이라는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액은 간단히 말해서 새 집을 받기 위해 내가 준 헌집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얼마짜리냐, 즉 내가 이 헌집을 주고 얼마짜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헌집에 대한 양도 차익은 이때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 9주택을 3억에 샀어요. 그리고 권리가액이 10억이라면 이 9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10억 빼기 3억인 7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9주택 옛날 집, 이 헌집에 대한 양도 차익은 7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자, 이후 입주권을 팔거나 새 집이 다 지어져서 그 새 집을 판다면 그 양도 차익은 판 가격과 권리가액의 가격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권이나 새 집을 20억에 팔았다면, 자, 그 차익은 아까 권리가액이 얼마였죠? 10억이죠. 그러면 20억 빼기 10억인 10억이 이 입주권 또는 새 집의 양도 차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조금 달리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옛날 헌집의 양도 차익이 얼마로 확정되었죠? 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7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그 기간은 이 헌집을 처음 산 날, 그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권 또는 새집으로 팔았을 때 그 10억 부분, 그 차익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입주권을 팔았다면 이 10억은 안타깝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상태를 보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차익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새 집이 지어지고 나서 이걸 팔았다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여 판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뤄본 내용은 정말 재건축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